어제 오후 내내 촬영했던 게 또 다 날아갔네요. 이상하게 그 8분에서 9분 그 사이까지 시키다가 갑자기 이게 끊겨가지고 촬영이 끊어졌던데, 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지금까지 날려버린 거, 그거 촬영에 성공했으면 지금쯤 벌써 종강했을 그런 정도인데,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저장 공간의 문제, 이거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파일인가 거기서 저장 공간을 확인해 봤더니 어우 83%가 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용량 큰 거 다 지웠는데도 계속 그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문득 생각난 게 키네마스타에 그 편집하려고 편집하고 이제 저장했던 거, 그게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뒤늦게 그 생각이 나서 키네마스타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삭제를 했더니 23%로 확 줄었어요. 아직도 이제 10개 개 더 남아있는데 그 삭제할 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 기계같이 정직한 친구도 없는 건데 그 기계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뜻밖의 시행착오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해서 2편 마무리했죠. 자, 3편은 출제 빈도가 의외로 높다 그랬죠.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강제 집행에서 한 문제, 행정벌에서 한 문제, 이 정도로 꾸준하게 출제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거.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수험에 강제되는 거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교과서 370의 개관인데 이거는 해당될 때 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권력적, 침입적인 거기 때문에. 실정법적 근거에 일반법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이에요. 근데 행정상 대집행은 법률에 대집행이란 말이 나오니까 뭐 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게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강제징수에 관한 건 국세징수법, 징수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헷갈릴 게 없죠. 그 다음에 그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법적 근거, 이거 옛날에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건데 이거 옛날에는 국세기본법이었거든요. 근데 국세징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는 거. 즉시강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경찰기관이 실력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라는 거, 그 정도 상식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사자가 법률에 들어가니까 틀릴 수가 없고, 과태료 부과인데 이거는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념 알면 연결이 되죠. 그 다음 행정강제 일반법, 행정강제 전반에 관한 일반법도 행정기본법이에요. 그 여기 내용은 이론하고 다 똑같아요. 특별할 건 없는데, 그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 강제집행만이 아니라 즉시강제까지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필요한 거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아직 제정은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대집행이 강제집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집행이거든요. 일단 관련판에 보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금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출제가 좀 몇 번 됐던 건데 최신 판례지만 이게 378하고 385하고 연결되는데, 일단 배경 지식은 뭐냐면 대집행을 포함한 행정상 강제집행은 자력강제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집행하는 거.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은 타력강제라고 해서 타인의 힘, 즉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 바로 소송인데, 소송은 그 소송가액에 비례한 인지를 사가지고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변호사 쓰면은 변호사 비용 들죠. 만약에 내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이기든 지든 항소 상고하면 3년에서 5년 이상 시간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력강제는 시간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 유리한 게 가능한데
굳이 민사소송으로 시간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378에 가면 대집행 비용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5번 판례 보면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자예요. 원인 제공자니 의무자. 네가 불법 건축을 안 했더라면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건데 네 때문에 들어간 돈 네가 물어내라 이거죠. 출제가 꽤 많이 됐던 논점이에요. 뭐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다 이거 함정으로 출제가 됐던 거고 관련 판례가 이게 374, 385인데 그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저 자력 강제가 가능하다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역시 민사소송 절차에서 행정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85에 가도 강제 징수에 가는 게 또 똑같이 나와요. 385에 가면 관련 판례 나오죠.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리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이게 374, 378인데 이건 뭐냐면 국유재산법과 4번 공유재산법에 일반 재산도 요 자력강제가 가능하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원래 일반 재산의 매각 대부 이거는 사법 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해야 되는데 특별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압류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거하고 체납 처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일반 재산의 대부리에 가는 거 어때요? 민사소송 이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2번은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건데 특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 이 사건에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안 된다 쪽으로 몰아가면 되는 거고 되는 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특별 규정이 없다는 배경 외우는 바에는 그냥 결론을 외워버리는 게 더 간편하죠.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거로 밝혀진 경우 그럼 이런 경우도 일단 민사소송 안 된다라는 거고 5번도 당사자 소송으로도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이게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히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이니까 2번 하나 외우면 별개죠. 2번 하나 외우면 나머지 몰아넣기 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또 음미할 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집행권한에 퇴거에 관한 집행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퇴거에 관한 거, 강제 퇴거, 강제 폐쇄가 직접 강제거든요. 근데 판례는 이걸 대집행으로 분류를 해요. 이게 또 378에 연결되는데 괄호 4번 대집행 실행, 권력적 사실행이죠. 직접적 실력 행사는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인데 다수설 판례이다. 근데 판례라는 건 삭제하는 게 좋겠네. 판례 입장이 원래가 이론적인 거는 직접 강제, 즉시 강제거든요. 근데 판례는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이 문장 음미해 볼까요?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대집행 과정에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대집행 권한에 포함됐다는 얘기인지 부수적으로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문장 일단 외워야 돼. 이게 이론적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형법상 공무집행 반해체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요 뒤에 논점이 출제가 된 건데 앞에 논점도 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례예요. 여기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게 대인적 즉시 강제거든요.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범행 방지 내지는 현행범 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 판례
해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경찰관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거는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설에도 인정하는 거고, 요거하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학설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374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대집행권안에 퇴거의 집행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어쨌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마찬가지. 대집행 가능하면 민사소송 안 된다는 똑같아. 3번은 행정청하고 그 국민하고 나눠봐야 되는데, 왜냐면 밑에 먼저 배경지식을 보면 대집행 주체는 당행정청과 수임청만 돼요. 위임의 경우는 법적 권한이 이전되니까 수임청의 권한이니까 이 판례는 당연하죠. 외울 게 없이. 군수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읍장, 위임받았으니까 권한이 군수에서 읍장에게 넘어가니까 예권한이니까 권한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감독청도 안 되는 거고, 행정청이 위임을 받아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 국민도 아닌 거예요. 179하고 연결했었죠. 자, 그러니까 3번 판례를 이제 올라가면,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는 그 보령 충남에 있죠.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서해안 최대 그 해수욕장인데,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처벌을 구하는 걸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의 경우,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사용 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외에는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절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대집행이 가능하니까 민사소송 안 되고, 일반 국민은 대집행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밖에 없다라는 거. 대상은 강제집행 공통이죠. 의무부가 불이행이 전제가 돼야 강제집행 가능한 거죠. 철거 명령이 없었다면 철거 의무가 없죠. 그럼 개구청은 위법이죠. 대체적 자기의무에 한정되죠. 근데 이 관련 판례 보면 또 배경지식 아까 얘기하는 거에 나오죠. 공유재산 대부, 이거 사법관계죠. 그런데 그 대집행 가능하다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지상물 철거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게 그냥 순수사법행 특별 규정 없는 건 안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맨 밑에 2번 판례 있죠. 맨 밑에 그 협의취득, 이게 학설은 공법상 계약인데 판례는 사법계약으로 본다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이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공유재산,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런 거에 관한 거는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 폐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거, 강제 폐쇄, 이거 직접 강제로 이론적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폐쇄가 그 대집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대법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는 안 되죠. 여기 인도, 명도, 퇴거, 이거 동의어예요. 명도는 인도의 외너만 자고, 동의어고, 개념 정의가 점유 이전이에요. 자, 퇴거, 명도. 그 다음 두 번째도 명도. 뭐 답 다 나오죠. 이 출제, 이 대집행에 관한 판례는 웬만한 게 출제가 다 됐다고 보면 될 정도로 출제가 많이 돼요. 부작위 의무는 이제 금지. 밑줄 칠까요? 금지. 두 번째 중단, 세 번째 중지. 다 동의어죠. 금지, 중단, 중지. 다 부작위 의무죠. 근데 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의 그 유치원 놀이터 설치 사건은 이 문장까지 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볼 때 부작위 의무로부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 규정, 이게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이죠. 자기 의무 중 위반 결과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지 규정은 자기 의무 부과 명령 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면 법률일부 위반은 무효가 되는 거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도 당연무효이다라는 거. 이거 행정위 때 배웠죠. 그 주석 따르는 게 그거예요. 공법상 의미 한정되죠. 이거 아까 공유재산도 봤지만 부기재산, 일반재산 포함해서 이건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법상 의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할 수 있다. 사법관계 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하면 시공익을 해야 하는 것일 건데, 판례 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익적인 우리 요건은 필요 없다. 근데 그 최소한 대집행의 성질상 대상이 못 되는 건 할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요건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뭐 상식적인 거예요. 대집행이 불가능한 걸 허용한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기타 요건 읽어보면 될 거고. 대집행 절차 이 자체가 출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됐지만 더 많이 된 거는 하자승계 인정 사례 그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더 많이 됐거든요. 일단 그 경고를 하죠. 경고를 법률용어로 계고라고 해요. 계고. 그 다음 경고 무시하면 최후통첩 하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최후통첩까지 무시하면 실력행사,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니 때문에 들어간 돈 니가 뭐라 비용 납부명령. 근데 요 계고와 통지는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죠.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비용 납부 명령은 하명이죠. 이런 거면 행정이 다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계고인데 1차 계고는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2, 3차 반복된 계고 처분성 부정되죠. 이거 659에 종합정리해놨어요. 659에 맨 위에 반복된 처분 이거 117에서도 인용했고 377에 그래서 그때 종합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반복된 거 역시 똑같아요. 상당한 기간인데 그 상당 기간 부여하지 않으면 비록 대집행 시기를 늦춰졌다 그래도 기간을 더 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된 건데도 그래도 애초에 안 한 게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인데 이제 대집행 시기를 늦춰줬다 하면 이건 후행 행위이기 때문에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논점이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 판례에서는 그게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계분행위의 특정도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건데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는 거죠. 대집행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 이것도 행정의 하자론에 배웠죠. 불특정, 불확정, 불명확 이건 무효사유다라고 판례는 예외 판례가 있지만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 계구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처분 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집행 요건의 충족 시점은 의무부가 계구를 결합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걸 동시에 안 하면 의무부가 할 때도 상당한 기간 한번 줘요. 그 다음에 의무불이행 하면은 그때 또 계고할 때 상당한 기간 또 한 번 줘요. 그 두 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번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철거명령과 행정 대집행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한 것이다. 맞아요. 이 말은 맞죠. 독립된 처분이죠.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 근데 다음에가 웃긴 건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웃긴 거예요. 한 번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고 때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을 무시하고 저렇게 해석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판례죠. 그다음 영장 통지 저런 내용도 출제가 가끔 됐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실력 행사는 이미 받고 비용 징수도 이미 받죠. 권리구제인데 협의 수익은 그 계고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철거를 막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근데 철거가 끝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철거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철거가 끝났으니까 협의 수익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자승계는 다 받고 손해배상의 선불문의 위법적 법인가 가능하다는 것도 행정위 때 받고 효력은
행정행위 때 다 봤던 거라 그 불능, 그 의무위반자의 남편이라는 처에 대한 거 개인적 불능이죠. 적법한 건축물은 이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무효죠. 자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판례 가면은 학설 이론 그대로예요.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 제재라고 하면은 그 행정벌 제재거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이것도 제재고 제재 처분 요 세 가지가 제재인데 얘는 강제집행은 제재하고는 다른 거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대집행하고 비교해볼까요?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대집행 실행하면 직접적으로 철거해서 목적 달성해요.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건물이 철거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이행강제금은 좀 답하지만 반복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돈이 쌓이죠. 이자도 누적되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되죠. 그 다음에 과태료는 한 번 내면 부과하면 끝이지만 건축법상 이행강제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불리해요? 이행강제는 불리하죠. 불리한 신법을 진정소급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결론은 일편지식 갖고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처벌은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라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개념상 이중처벌이 될 수가 없죠. 대상인데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적의무에 대해 행해지는데 대체적 자기의무 이거는 논란이 있죠. 자 헌재인데 일단 그 대체적 자기의무 이거 대집행이고 이행강제금은 부작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인데 이건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출제됐던 음미할 대목이에요.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일반론이지. 다만 이제 두 번째 가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처분 개별 사건에 있어 위반 내용이나 위반자의 시정의지 이 시정의지가 없는 놈한테는 이행강제금 100번 1000번 부과해도 이놈은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시정의지가 없는 놈한테는 이행강제금 부적절한 수단이에요. 이때는 대집행을 선택하는 거고 시정의지가 있는데 약하다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 탁 부과하면 오마 뜨거워라 해가지고 철거하겠죠. 이걸 감안해서 자 핵심이 나오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뒤늦게 대집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한되는 것도 음미해야 되고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요 판례는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뭐 지합적인 거라 그냥 개정할 때 저도 지우려고 해요. 자, 일반법이 행정기본법에 되게 중요해요. 여기 두 번째는 이 이유를 알려주는 이유부기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문서로 개교해야 되고, 부과금액 사유 시기 이것도 이유부기죠. 이유부기. 그 다음에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근데 건축법에는 1년에 1회라는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거 뒤틀어낼 수 있어요. 1년에 1회 하나요. 이러면 행정기본법은 틀리다는 거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판례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건축법에 있던 거 베껴온 거예요. 베껴온 거. 자, 그래서 옛날에 대표적인 게 건축법 판례가 축제된 게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는 걸 다루는데 이제 앞으로는 판례 분리를 행정기본법으로 내용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건축법은 내용을 예언하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판례하고 연결해 첨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이것도 배경 지식은 뭐냐면 사인의 공법행위에 배웠죠. 이 공법행위는 형식주의
특징으로 하죠. 실질이 아니라 사법강제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그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없이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소유권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법령상 그 획일적으로 다뤄요. 그 배경 알면 이거 되게 쉬운 판례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고거의 포섭에 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결론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안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때마다 반복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일일이 다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에만 거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의무불이행은 약방에 감추죠. 이것도 이 내용을 애호라고 한 건 아니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도 상식적인 얘기죠. 그 첫째 판례 당연한 거고, 그 두 번째 판례 보면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거 처음에 이행 안 했죠? 그럼 이건 위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무효다라는 거, 이걸 외워야죠. 당연무효라는 건 자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설마 또 동영상 또 끊긴 건 아니겠죠? 아,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참 기계 원리를 제가 기계체라 잘 몰라가지고 불안하네요. 지금 또 확인하자면 또 이게 강의가 희한해질 것 같아서, 물론 중간에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되긴 하지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 중간 또 들어보면서 편집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냥 운명에 맡겨야겠네. 잘 지금 찍히고 있겠죠. 기본 경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행에 될 그 행정법상 의무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령은 부가 예고서. 근데 이거 한마디 써놔요, 여러분들. 이 명칭이 예고서인데 실질은 이게 그 계고다라고 해석한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빠뜨렸는데 이거 보충 자료로 추가를 해놔야겠구나. 그래서 이행강령 부가 예고를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경우 이때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게 강제집행인데 이걸 초과한 거, 의무 불이행이 없는 것까지도 이걸 갖다가 하는 건 위법이죠. 자, 이유부기에 관한 거, 이거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1년의 2회 이내의 범위, 이게 들어가면 행정기본법에 이거는 틀리다는 거, 거기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 요 참고를 하고 반복부가 가능하고, 두 번째 거 행정기본법과 똑같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돼.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의무 이행 불이행이 이행으로 인해 불이행 상태가 해소되면 의무 불이행이 없잖아요. 없으면 강제집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미 부과된 거는 이건 징수해야 된다는 거. 뒤틀 때 할 수 있다, 재량 이러면 틀리다라는 거. 그 다음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령 부과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당연하죠. 위법 건축물을 뭐 완공됐다고 해서 이거 시정명령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그 두 번째 명령 이행한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행한 경우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이행한 경우 4번까지 이행한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그 5번 같은 경우 국민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지만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 6번 보면은 공정거래법에 이거는 시정조치를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부작용을 명하는 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용을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저 조항만 해놨는데 이거는 특별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기간은 확정된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의 그 사안하고는 법률 규정 자체가 전혀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할 수 있다 특별 규정이 있죠. 이것도 뭐 최초 독촉 처분성 인정. 그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다 된다는 거 당연하죠. 뭐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냐 여부에 따라 뭐 이행강제금이 달라질 이유가 없죠. 무허가나 미신고나 뭐 불법 건축물이랑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다라는 거 이건 외워야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 외워야 될 거고. 불복인데 과태료 불복 절차 유형 처분성 부정. 저거 구건축법 이거는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개정할 때 빼야겠네. 농지법은 현행법에도 이거는 비성사건 절차법에 의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건축법은 저 특별 규정 비성사건 절차법에 의한다라는 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농지법 얘는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현행법에도 부합되고 최신판이기 때문에 이건 애워둬야 될 거고. 그다음 관할청이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면서 그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그렇다고 행정청의 잘못으로 그 법률이 정한 재판 관할이 달라져요? 그럼 뭐 행정청이 그냥 그 관할법원 그뭐 멋대로 바꿀 수 있겠네? 그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경우는 뒤에 가도 또 똑같은 게 나와요. 그 행정청이 그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 그런 경우 유사한 게 또 나와요.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현행건축법이 이게 그 항고소송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고, 직접강제는 뭐 제가 설명할 거 없고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은 숙지가 둬야죠. 그래서 암기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강제징수에 가는 건데 이거 이미 봤고 일반법이 국세징수법이라는 거고, 이 절차도 외워야죠. 하자승계 사례하고도 연결되니까. 체납처분이 광의 개념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독촉은 뭐 의사일통지죠. 비독촉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법률 내용까지 깊숙하게 출제되면 극단난도인데 이걸 지금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라고 든 건데 이거 나오면 무시해도 돼. 다른 거 갖고 정답 고르면 되니까. 이것도 반복된 독촉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종합정리 아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률 배당 합정과 무관하게 자신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2차 납세의무와 1차 납세의무는 일단은 독립된 거는 맞는데 이 관계되는 배경지식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성. 1차 납세의무가 주된 거고 그게 부수적이고 종된 게 2차 납세의무예요. 이 부정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은 민법이거든요. 민법의 물권법에 그 채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인데,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가 어쨌든 그 채무가 소멸되면은 담보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납세의무가 없어지면은 얘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장할 실익이 있다라는 거고. 압류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이것도 하자론에 배웠죠. 행정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물건 압류 무효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불능이라 했죠. 국내 은행이지만 해외 지점에 있는 건 우리나라가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무효고. 불능. 불능에 관한 건 무효라는 거 행정위 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압류 효력범위인데 그 압류는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구성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거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이거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압류가 유의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건 따라오는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거 위법이죠. 채권 압류 자체가 무효다. 이거 외워야죠. 무효라는 건 뭐.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은 거 이거 무효다. 이거는 일반론 그대로니까 그 앞에 것만 외우면 되죠. 압류조서 작성되지 않은 게 무효다. 압류 해제 아까 되겠죠. 압류 해제가 돼야 되지. 이 권한 있는 기관이 이걸 취소해야 소멸 되는 거지 당연히 실효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전에 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3채무자의 개념의 문제인데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말 그대로 채무자지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채권 추심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자고 이게 채무자고 이게 제3채무자다라면 원래는 얘에 대한 건 얘가 추심권을 갖고 얘에 대한 건 이 채권자가 추심권을 가져요. 근데 얘에 대한 얘 채권을 갖다가 얘가 압류를 해버리면 이 채권자의 즉 채무자죠. 채무자의 추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압류가 해제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추심권이 회복된다는 거. 이거는 그 개념만 알면 당연하죠. 아, 제가 판사하는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앉아서 별짓 다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네. 저 새끼 저거 뭐야. 물통 이용해서 지랄하고 앉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제가 조금 게으른 성격이라 쓰는 걸 잘 안 좋아해가지고. 뭐 어쨌든 전달은 됐죠. 뭐 물통이든 나발이든. 자, 매각은 대리죠. 얘가 매각해서라도 세금 내야 될 거 안 하니까 대신 매각해서 충당한다라는 건데. 대리 이론적으로 공매 처분은 처분이죠. 당연히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근데 공매냐 수익이냐 계약이냐에 따라 공매 수익계약 어떤 거 할지 결정하는 거 재공매 이거는 내부적인 거라 대외적인 게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에 있고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외워야 돼요. 공매통지 저걸 인정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논리 갖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거고 공매가 원칙이죠. 예외가 수의계약인데 지금 보면 김건희 이 여자 지금 웃긴 여자죠. 이 여자 이게 보면 참 출신 성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정윤회죠. 아버지가 박근혜를 와의 인연을 해서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철검 같은 박정희도 총받아 뒤진 거 이러면서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걸 비극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이권에 개입해도 은밀하게 이권에 개입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지도 패가망신하고 박근혜 이 여자도 패가망신하고 같이 망한 거지만 지금 김건희는 지 엄마가 뭐 양평에서 모텔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미천한 가문의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러 가도 그 정상 부인들 모임에서 이 김건희만 왕따 당하잖아요. 이건이라고 발음했었나 좀 전에? 큰일 날 뻔했네. 이건희는 그 유명한 놈인데 얼마 전에 죽었죠. 김건희 얘는 지금 뭐 관저 공사도 그렇고 지금 웃겨요. 노골적으로 지금 측근들을 그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죠.
야, 최순실도 뒤졌습니다. 박근혜하고 같이. 정권 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건희, 얘 이게 누적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다. 박근혜처럼. 걱정해. 난 이 정권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참 우려해. 왜냐면 그 윤석열 지금 비난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얘 실패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정책 다 말아먹고 있죠. 지금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환율 폭등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원화가 잘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환경 때문에 그러냐? 맞죠. 근데 대환경 원인이 뭔지 아냐? 대중국 무역 적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십 년간 흑자했던 게 왜 그래요? 사드 재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 재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물건 수입을 은밀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역 적자가 커진 시점이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대중국 정책 때문에 초래한 거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책 이거에 따라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경제 외환위기 이거 올해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상승 속도가 지금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지금 그때 IMF 때는 그때는 그 환율이 뛰면서 수출에 호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뛴다고 해서 우리 수출에 호재가 못 됩니다. 왜냐면 웬만한 생산 기반들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IMF 극복할 때와 같이 수출 호조로 인해서 단기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 지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라 망합니다, 진짜. 난 지금 핸드폰 강의하면서도 지금 걱정. 하여튼 여러분들은 일단 합격할 때까지는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 큰일입니다. 뭐 대통령 이거 탄핵돼도 문제고 임기를 맞춰도 문제고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수의계약 때문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가만히 있어. 관련판에 공고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이거 위법이라면 당연하겠죠. 두 번째 건 삭제하세요. 이거는 파기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상 파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판례 있죠. 전환합의체 체납자 등에는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매처분을 위법하다. 저게 옛날에는 공매통지는 적법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법이라는 게 이걸 파기한 거예요. 파기했는데 두 번째 판례는 명시로 파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파기된 거예요. 적법하다.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저도 계산할 때 이거 지울 거거든요. 규정 볼 때 이거 깜빡 못 봤는데 공매통지 없이 한 거 이 적법요건이니까 안 하면 위법 취소 사유다라는 거고 매각결정과 취소는 보증금의 국가기술을 규정한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게 뭐냐면 그 경매의 경우는 그 입차 보증금을 10%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 보증금 없이 하라면 애들 장난에 놀아나죠. 그 부동산 경매로 나왔는데 100억, 1000억 막 써내면 걔가 1순위 그 낙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 돈 없는데 이러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애들 장난에 놀아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증금은 10% 진지한 의사가 있는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거고 대신에 낙찰되면 그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만 이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건 달리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위임할 때는 법적 권한이 넘어가니까 뭐 뻔한 거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송이 잘못 제기된 경우는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피고를 경장해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599 소송요건 공통이거든요. 599에 가면 밑에 큰 번호 5번 있죠.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387인데 기다려줘도 보완 정정 줄임말이 보정이에요. 보정이 불가능하면 이건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각하.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 인정하는데 관할 법원이 잘못했다 이송하면 되거든요.
피고가 잘못했다 경정 바꿔주면 되거든요. 행정심판 전치 안 거치고 왔다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종합정리했고 그 다음에 청산인데 이거 외워야 돼요. 배분 순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고 배분 계산서 작성할 때 확정된다는 거 이게 지역적인 거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결손 처분해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받을 전망이 없는 채권 이거 적자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결손 처분이든 결손 처분의 취소든 이제 권리와 무관한 절차 종료 그러니까 못 받을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를 종료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뭐 비로소 채권이 소멸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무관하다라는 거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교부 청구인데 압류는 내가 채권자로 강제 집행하는 거고 교부 청구는 돈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교부가 나눠주는 걸 교부라 그러죠.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 꼽사리 껴가지고 나도 채권자니까 나한테 돈 나눠달라 그거예요. 밑줄 쳐볼까요?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 요구와 같은 성질이다.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국세증서법상 교부 청구를 한 경우 교부 청구가 소멸시 중단 요건이에요. 이 95회 봤죠? 95회. 95회 부분 맨 위에 동그라미 3에 교부 청구 나오죠? 이거 388. 소멸시. 교부 청구가 소멸시 중단 사유고 이미 이거에 중단된 거고 이걸 했다는 걸 알려준 거에 의해서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배경 알면은 뭐 당연한 판례고. 그 다음에 이 의무불이행 채무가 확정돼야 된 거니까 매수액이 진행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것만 교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러면 교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의무와 채무와 강제집행과의 관계 보면 당연하죠. 권리구제인데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있죠. 세무사정을 거쳐 처분청 경위를 채택한다. 이거 밑줄 쳐놓을까요? 이게 567에 보면 일반 행정심판은 처분청은 경유 안 해도 돼요. 선택적인 건데 567. 567에 맨 밑에 가면 심판청구서 제출 선택적 경유 절차예요. 처분청은 경유하는 게 선택적이에요. 이게 389가 특칙이다라는 거.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이것도 처분청 경유지이고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 저 정도는 외워둬야 될 거고 재조사 결정은 이건 기속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585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85에 보면 그 재결의 종류라고 나오지 이게 390하고 연결돼요. 자,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자, 390으로 돌아오면 그 각하 기각 결정은 일반 행정심판하고 똑같죠. 취소 결정, 경정 결정도 말만 변경을 경정이라는 거죠. 필요한 처분의 결정도 처분 재결이죠. 근데 재조사 결정이 이게 특수한 거예요. 재조사 결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재결이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도 재결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다라는 배경을 알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가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러면 소급표에 따라 유죄가 무죄가 되니까 재심사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행정에 따라 다 이런 거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속 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배다라는 거. 이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심판 소송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 법률을 외울 건 아니에요.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판례 이해하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 560에 다시 보니까 넘어갑시다. 그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게 나오죠. 재조사 결정의 주문, 이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주문에 한정되지 않고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건 기속력이 저촉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기속력 내용 알면. 그다음 맨 밑에 판례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죠. 전원합의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 경정 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한 경우 불복 청구 기간의 계산점은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유리하게 되면 불복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기다려서 후속 처분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 불복이 가능한 거니까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이것도 정치유권 충족이다라는 판례. 행정소송 필요적 전치 사례죠.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 청구,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에 가는 거는 예외고, 그 다음에 뭐 지방세에 관한 거는 이게 필요적 전치가 위헌이라고 했고 따라서 필요 없다고 한 건데, 요걸 행정소송 종합 정리한 게 678에 있어요. 678에 가면 중간에 괄호 이 조세부가 주니까 390이라고 여기 연결되는데 결국 세 가지예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복 제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네 번째 가면은 감사원법상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강제 집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볼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